자, 이제 남은 시간 또 전략 잡아야 되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조합 오늘도 변함없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갑자기 성함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서 자, 김종효 이사님 오늘도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닥 현물, 선물도 순매수, 콜옵션 순매수 이게 또 일방 매수 이게 언젠가 제가 한번 여쭤봤던 데자뷰 같은데. 그 다음날 주가가 어땠었는지, 오후장 주가가 어땠었는지 기억은 안 나요. 언제인지는 모르시죠? 네, 뭐 일정 부분 이렇게 한 방향으로 산다고 해서 뭐 다음 날 급등하거나 이런 경우는 대부분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장중 청산하는 경우도 많고 오후장에 또 살짝 바뀌긴 하더라고요. 네, 종가에는 또 미결작정의 거의 대부분을 되돌려 놓기 때문에 뭐 연속성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고 뭐 꾸준하게 지금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구간에서 그래도 일정 가격을 회복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 긍정적인 이슈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난 한 3주 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외국인 매도가 이제는 그래도 매수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네. 최소한 중립으로는 돌아섰고 종목에 매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날 외국인 매수가 좀 집중되는 쪽으로 종목들이 비교적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데다가 오늘은 또 기관이 힘을 보태고 있죠. 매수 금액 기준으로는 약간 기관은 인덱스로 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러니까 매수 차익 거래가 좀 유입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 다만 이게 뭐 연속성이 있다, 단숨에 뭐 2,650 뚫고 2,700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그렇죠. 사실 우리는 선진 지수라고 하기도 뭐하고 이머징도 아니고 정체성이 항상 모호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머징 마켓에 뭔가 매력도가 있으면 쫙 퍼지듯이 수급이 되는데 뭐 애매한 단계 관세 때문에 그렇다고 미국 본토로 돌아가자니 미국도 애매한 상태.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은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팔지는 않고 약간 중립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고.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지난 1분기 기간 동안 채권을 20조를 당겼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국채를 20조를 당기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간 돈은 없다. 주식은 많이 팔았지만 일부 채권으로 옮겨놓거나 다른 그런 주머니만 옮겨놨다. 네, 뭐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이탈로 인해서 뭔가 큰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뭐 전부 다 주식으로 돌아오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네. 일정 부분 이동하든지 아니면 여전히 한국에 머물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일단 긍정적인 요소는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려했던 뭐 관세 이슈도 줄어들고 있는데다가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봤던 뭐 AI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은 전혀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국내 수급은 뭐 하반기에 조금 더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 대선 국면 전후로는 항상 꼭 그런 건 아닌데 창구지도처럼 예전에 연기금을 동원하고 그다음에 우정사업본부 뭐 그다음에 정보통신 정통부 자금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좀 적어졌는데 자 기관 외국인은 그렇다 치고 최현덕 매니저가 보시는 개인 투자자들의 주변 분위기는 좀 어때요? 요즘 주식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얘기는 뭐 제가 볼 때 똑같은 것 같은데 MBN 골드 회원들이 있으잖아요. 반응들이 좀 이제 사실 지금 1대1 소통이 안 돼가지고 반응들이 어떤지는 모릅니다. 그래도 이제 뭐 뭔가 막 그 집단으로 뭐 주식이 항상 어렵다고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 우리가 이제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잘 올라갈 때 미국 같은 경우도 테마 장사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중소형주들 많이 올랐고 그 당시 빅테크 올라가다 보니까는 이 중소형 때는 어떤 소프트웨어 기업들 많이 급등했었는데 그리고는 죽었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 양자컴 관련주에서 정말 그 이제 미국 시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하는 네. 그런 테마 종목들이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디에브 컴턴 같은 경우도 뭐 20% 올랐고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지면서 이런 중소형 장사가 살아나면서 개인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수치를 본다 하더라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그 하향을 전망하는 숫자가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7, 80%였던 건데요. 그게 지금 5, 60%까지 올라와 있으니까는 그 어떤 투심은 좀 나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다만 저는 지금 위치가 나스닥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시장의 어떤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데
앞으로도 본다면 결국 시장의 상승 모멘텀은 이 중국과의 관세 협정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좀 삐그덕거리는 소리 많이 들려가지고 네. 당분간 어떤 이 지수로 본다면 좀 조심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도 계속 종목 장세만 나와주고 있는 건데요. 네. 결국 종목가 좀 업황으로 좀 중심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수를 항상 우리가 보고 시장 전략, 시황을 보는 거는 이제 종목을 선택할 때 확률을 높이기 위함이죠. 그렇죠. 확률이 높아지면은 조금 여러 개로 갈래를 칠 수가 있고 확률이 낮아지면 압축을 해야 된다, 선별해야 된다 이런 뭐 전략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기업 이제 뭐 조금 내려가서 오늘 전기차는 좀 불안하지만 자율주행은 개화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테슬라의 자율주행, 또 웨이모의 자율주행, 뭐 택시인가요? 뭐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로보택시. 로보택시. 네. 이게 이제 예정되었던 게 이제 시행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항상 뭐 일론 머스크 타이밍도 있고 네. 뭐 그다음에 테슬라 스케줄이 예정대로 뭐 맞은 적은 없는데 한 달을 앞두고 만약에 또 약속을 안 지킨다라고 하면 이건 좀 충격이 될 수 있으니까 아마도 몇 대 정도의 운용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제가 직접 타본 건 아닙니다만 미국에서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 FSD 13 버전 이상을 운용하시는 분들의 평가를 들어보면 네. 자율주행은 뭐 이미 완성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뭐 당연히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만 빠르게 늘어나는 속도가 얼만큼 될 것인가 또 주별 도시별로 이걸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단계라든지 법적으로 이걸 통과하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약간의 그 편차만 있을 뿐이지 이미 시작했고 가는 거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국내에 연관된 종목이 정말 있느냐라고 했을 때 뭐 굉장히 아쉽지만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 칩에서 처리되는 속도와 그다음에 현대차에 들어가 있는 그 칩의 수준 자체가 거의 뭐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지금 테슬라랑 비견되고 있는 중국의 자율주행 수준이 그 엔비디아의 오린 칩을 사용하면서 뭐 300톱스 정도가 사용이 되는데요. 네. 이게 1톱스라고 하는 게 조당 조연산이거든요. 오. 조개 연산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앞서가고 있는 뭐 샤오펑이나 니오 같은 업체는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이제 500톱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1톱스도 안 되는 정도의 처리 수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왜 그렇죠? 물리적인 건가요? 아니면은 처리하려는 이 로직들이 아직 완성이 좀 덜 돼서 그런가요? 일단 국가적으로 이제 법적으로도 자율주행이 허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아, 데이터도 그렇고 그다음 보험 관계나 사고 여부에 따른 책임 소재 이런 그러니까 것. 자율주행 자체도 지금 시범 단지로 일부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을 뿐 우리는 네. 이게 뭐 국가 단위로 어느 지역 단위로 이제 허가된 부분 자체가 아예 없죠. 그러게.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현대차가 쓰고 있는 칩 수준 자체가 다른 쪽에서 지금 이제 앞서 나간다고 하는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쪽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과 아예 비교 불가한 거죠. 그러니까 네. 테슬라는 지금 뭐 5나노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현대차는 아직도 뭐 28나노 뭐 이런 식의 칩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게 수준 자체가 아예 다른 거고요. 그 FSD라는 들어가는 칩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결합된 것. 그거 이제 뭐 한때 뭐 삼성전자가 만든다 해서 뭐 여러 번 얘기가 나온 적이 있지만 뭐 지금은 뭐 그런 상황도 아닌데 어쨌든 앞서가는 업체와 이제 격차가 너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국내 이제 자꾸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이 움직이면 억지로 엮어서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 몇 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엔 거짓말이죠. 그래서 네. 테슬라나 지금 중국의 앞선 업체들과 지금 비견될 수 있는 자율주행 업체가 아예 없고 그다음에 현대차나 현대오토에버가 하는 것도 지금은 꽤 수준이 떨어져서 현대차의 중국 자율주행도 중국 업체와 합니다. 네. 그것도 탑티어랑 못하고 시작하는 업체랑 이제 연결을 맺어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뭐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일부 개별 종목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만 기술 수준은 심각하게 많이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인 이사의 말처럼 자율주행 이슈가 등장하고 그쪽 방향이고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고 뭐 웨이모도 그렇고 해외 업체들이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관련 기업이다라고 하는 건 실제 관련성 없다, 나띵이다, 거의 이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냉정하게 봤을 때, 냉정하게.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차라리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인 얘기인데 자율주행이 뭐 데이터 맵이 공개가 되고 국내에 막 또 뭐 합법적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냥 테슬라 들어오면 테슬라 사갖고 자율주행 타고 다니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소비자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맞는 말이 같고. 오. 근데 이제 국내 관련 기업이 없다 이것보다는 네. 만약 그렇게 따지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AI 핵심도 GPU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에서 GPU를 만드는 기업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들어오는 HBM이라든가 HBM을 만든 장비, 어떤 뭐 테스트 장비 이런 것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자율주행도 이제 그런 쪽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관련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어떤 뭐 테슬라 칩을 만든다던가 뭐 그런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칩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어떤 보조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그 엔드 유저가 테슬라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관해서 올라가는 기업들이 몇 개 있는데 저는 그런 기업들은 결국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성공한다면 네. 결국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좀 부각을 좀 보일 거라 보고 있고 다만 저도 이제 앞서 말씀을 좀 해주신 것처럼 자율주행 봤을 때는 결국은 저는 테슬라가 자율주행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테슬라 상이 맞는 거고 특히나 칩에 있어서 이제 어떤 테슬라와 뭐 우리 현대차와 또는 중국과의 차이를 본다고 한다면은 저는 어떤 칩의 성능보다는 데이터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현재 자율주행 시장은 웨이모나 이런 것이 앞서 나가고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웨이모보다도 또 중국 기업이 더 많은 어떤 주행거리를 기록하면서 앞서 나가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시행되는 자율주행은 라이다 기준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네. 근데 테슬라가 하는 자율주행은 이제 그 영상 위주로 영상을 학습한 그런 데이터 기준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지금 테슬라가 월등히 앞서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누가 시작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이 포드 같은 경우도 좀 그 포기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결국 자율주행은 테슬라가 시작했을 때 데이터 싸움인데 네. 그 데이터에 있어서 지금 테슬라가 뭐 너무나 앞서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로봇 택시가 성공만 한다면 아마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또 이 테슬라 자율주행 그 소프트웨어 갖다 쓸 것이다. 그런 면에 있어서 테슬라의 가치를 논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로봇 택시의 어떤 성공 여부가 아마 하반기쯤 되면은 지금 10대로 시작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일론 머스크의 말에 의하면 10대로 시작하지만 몇 개월 안에 몇 천 대가 될 것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번 연도 안에 몇 천 대가 운영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성공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네. 그런 관점이 있어서 아마 테슬라의 가치는 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전기차와 자율주행 이게 참 상반되고 결합 구조가 있고 뭐 내연기관차와 자율주행은 아직은 없죠. 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만 있다면 내연기관도 뭐 할 수야 있겠죠. 조향 장치라든지 뭐 이것도 다 좀 바뀌어야 되는 복잡성이 있지 않나? 그런데 아마 그건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동력계 통과는 상관없이 소프트웨어만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다면 관련된 부품을 넣어서 전장화시키는 건 같기 때문에 뭐 하이브리드 차도 그걸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중국의 지금 자율주행 차들 중에서는 소위 뭐 EREV라든지 전기차가 아닌 하이브리드 쪽에서도 자율주행의 완성도를 그대로 쫓아가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건 이제 가능한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나라가 전기차는 뭐 나름 잘 만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AI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로봇도 마찬가지인데 소위 이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쪽에서는 너무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뒤집을 만한 업체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뭐 아이오닉 5가 벌써 올해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생산을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 울산의 이라인인가 거기를 이제 멈춰놓은 건데 이건 약간 오해가 있는 게 안 팔려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맞기는 한데 아이오닉 5의 미국 생산 라인을 이미 그 메가 플랜트 쪽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전기차에서는 뭐 아무리 용일 써도 뭐 그 테슬라만큼 잘 안 팔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이제 좀 약간 생산 라인을 멈추고 있는 건데 이걸로 인해서 오늘 뭐 주가가 뭐 빠진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현대차도 토요타만큼 관세와 관련돼서 뭔가 좀 민감도를 느끼는 게 아닌가. 도요타가 지금 분기당 1조를 지금 예상해 놓고 있거든요, 손실을. 근데 현대차도 정말 관세를 받게 된다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규모가 더 작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충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최근 뭐 주가가 좀 멈춰져 있는 건 아닌지 이 부분을 좀 본질적으로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뭐 특이사항 더 없으면은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뭐 하실 얘기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그럼 자율주행 관련해서 저는 이제 현대차를 좀 보자면, 그러니까 현대차는 제가 이제 뭐 나쁘게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자율주행에서도 지금 뭐 너무 안 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본다고 한다면 이제 그 파운드리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웨이모의 자율주행차를 만들어주는 그런 쪽에서 웨이모와 계약을 이제 해놨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 그러니까 전기차 쪽을 보게 되면은 사실 중국의 전기차가 또 월등히 앞서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엔 이 전기차의 싸움이 이 어떤 자율주행 어떤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난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전기차는 그냥 다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럼 결국 핵심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건데 그거는 한참 못 쫓아가다 보니까는 사실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뭐 너무 없지 않나. 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이 못 올라가는 것처럼 현대차도 그런 상황이고 뭔가 올라가려고 한다면 현대차가 좀 두각을 보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은 관세에 있어서 또 가장 피해보는 쪽이 자동차 쪽인데 최근에 이 중국과 같은 90일 유예를 두고도 뭐 올라온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도 결국 우리가 뭐 어떤 협상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자동차 쪽의 관세를 뭐 확 낮추거나 없애지도 못하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뭐 이런 수준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자율주행 쪽을 본다 한다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를 보는 게 가장 맞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온다고 한다면 국내 쪽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어떤 그 결국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영상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영상 솔루션을 분석하는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그런 기술, 그러니까 라이다보다는 네. 이 영상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찾아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자, 이게 못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건 정말 차이가 있고 못 들어가는 거와 안 들어가는 것도 엄청난 차이가 있죠. 지금 현대차가 기준점이라면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차량 품목이 종류가 너무 많은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있고 제네시스 라인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무슨 종류별로 모델 라인이 되게 많은데 하여튼 현대차는 뭔가 결정을 좀 명확한 제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레거시 자동차의 문제가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프트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전기차라든지 미래차로 시프트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도 맞는데 지금 당장 팔리는 건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 쪽에서 이익이 제일 많이 나고 제일 많이 팔리다 보니까 네. 제일 많이 팔리는 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됩니다. 예. 근데 그거 안 하고 있죠. 지금 그냥 원래 개발됐던 엔진에 그거 팔면 가장 마진이 높게 나오는 구간인데 네. 이걸 전기차로 바꿔서 팔려면 새로 개발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럼 전체 마진을 확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게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알겠고 빠르게 시프트 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뭡니까? 산타페하고 소렌토 같은 그 정도 SUV 라인이거든요. 그 정도 급에 맞는 전기차를 빠르게 개발해서 그 전기차를 내놓으면 되는데 그게 하기 싫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싼데도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효과에 빠지고 있다.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론은 선택이 없네요. 선택은 없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현대차에 대해서 어쨌든 뭐 좋은 전망을 말할 수가 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굳이 그래서 그게- 주가가 또 움직이면은 거기에 따른 후속적으로 뭐 재료들이나 전망들이 나와서 아직은 주가가 안 움직인다는 거 이게 뭐 그런 것밖에 없고 자 건설증권주가 최근에 소리 소문 없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네. 건설증권주 그러면 저는 언뜻 떠오르는 게 역시 금리민감주 아니겠습니까? 금리민감 섹터인데 29일 날 이제 금통위가 있고 뭐 어떤 그런 영향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걸 좀 볼까요? 일단 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외국인 매수가 꽤 꾸준히 되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결국 외국인들이 증권주를 매수하는 이유가 네. 6월달에 MSCI 지수 편입 뭐 가능성도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외국인이 지금 우리 시장을 뭐 작년에 많이 매도했었고 이번 연도에 많이 또 매수하다가 4월달에 또 한번 매도 쭉 하고 5월달에 쭉 매수하고 있는 건데 결국 사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증권 금융주 많이 매수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어떤 그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왔을 때 어떤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들어온다기보다도 어떤 장기 투자 성격의 이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결국 장기 투자 성격을 본다고 한다면은 배당 많이 주고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 그 지금 증권주들이 대부분 뭐 PBR 1 이하의 거래가 되고 있고 많이 올라왔어도 또 지금 뭐 배당을 또 가장 많이 주는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다는 거고 아마 6월 달에 이제 우리 한국 지수가 이 MSCI 이 선진 지수를 편입되게 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더 많은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 네. 관점에 있어서 증권 금융주는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보시면 조정이 잘 안 나와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조금 빠져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현대건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현대건설도 지금 사실 어떤 대선 시즌 들어갔었던 주택건설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 원전 모멘텀으로 많이 올라간다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대건설 또한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 체코 원전 들어갔을 때 또 지금 유해 원전 했을 때도 현대건설이 또 건설한 거기 때문에 어떤 원전 모멘텀 올라가고 있다 봅니다.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건설주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에너지에 대한 부분, 그 플랜트에 대한 부분, 그런 다음에 그 어떤 그 우리 대선 시즌에 있어서 어떤 주택 건설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꾸준하게 봐야겠습니다만 저는 건설주에서는 그냥 현대건설 하나만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증권주는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뭐 키움증권이라든가 미래에셋증권 그 정도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옛날 사람은 대중주 3인방에서 트로이카 3인방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은행, 증권, 건설. 막 사고 팔기 좋고 막 이래서 유동성도 풍부하고 90년대 얘기인데 자 요즘은 다 이제 이게 변해가지고 건설도 좀 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전을 져야 되면 그것도 건설인데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아까 우주 쪽인데 그럼 발사대도 건설인데 이렇게 확장을 하더라고요. 뭐 금융이야 뭐 확장성이 사실 한때는 글로벌 IB로 나가기 위한 자기자본 확충 뭐 요란스럽게 했잖아요. 나가긴 개코로 못 나가고 그들 판에 못 끼는 참 안쓰러워서 뭐 구멍가게 수준으로 계속 금융이 그런데 자. 네, 증권주는 건설. 일단 그 키움증권의 상승도 그렇고 대부분의 네. 증권사의 상승이 마찬가지이듯이 해외 증시 관련 이익이 대거 늘어난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죠. 그러니까 해외 거래가 대거 증가하면서 일단 크게 늘어난 것이 핵심 포인트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도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이제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금리 얘기, 뭐 배당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면서 올라가는 거라고 본다면 건설은 저도 뭐 이제 원전이 메인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원전과 더불어서 최근에 인프라 건설, 특수 건설 이런 것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대건설만 올라가는 건 아니고 현대건설이 저도 당연히 이제 메인이라고 보는데 네. DLENC라든지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대우건설이라든지 HDC 뭐 이쪽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건설을 메인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꽤 강하게 올라가는 것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말씀하셨던 저게 부동산 정책이나 뭐 아파트 이쪽하고는 연관성이 좀 적을 것 같죠, 그죠? 그렇죠.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재건축 한번 하려면 예전처럼 쉽게 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워낙 이제 건설주들의 저평가는 워낙 오래됐었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 또 저평가를 탈출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메인이긴 하지만 같이 이제 원전을 좀 지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정도로 한정해서 뭐 DLENC, 뭐 대우건설, 그다음에 뭐 현대건설 정도가 하나의 좀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쪽도 결국은 실적과 모멘텀이 따라오는 종목군들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저도 이제 그 과거 트로이카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네네. 뭐 그 상황은 좀 옛날 아닌 것 사람이구나. 같습니다. 네. 옛날 사람 어쩔 수 없어. 네. 포스코를 우리가 또 포철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에버랜드를 자연농원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 옛날 사람들. 자 끝내자고 하네요. 뭐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도 일단 뭐 건설 쪽에서는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주 쪽에서는 뭐 저는 대신증권처럼 좀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도 한번 주목해 봐야 되지 않느냐. 거기다가 이제 제가 보는 또 하나의 증권주 모멘텀은 만약에 새 정권이 출범했을 때 민주당 쪽으로 만약에 간다면 네. 그러면 민주당은 계속 증권 시장 부양에 조금 진심이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IPO라든지 새로운 이 자금이 투여될 수 있는 시장 쪽에 무게를 둘 가능성 네. 거기에다가 뭐 가상자산이라든지 조각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의 확산 가능성을 좀 보면서 증권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증권주들 중에서 일부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을 때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는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또 하나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들 중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오늘 아침 이제 리포트들을 쭉 챙겨보다가 세진중공업이라는 종목의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네. 뭐 이걸 지금 뭐 사람하려는 뭐 제가 판단할 내용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선주 내에서도 이제 순환이 좀 크게 돈다라는 거죠. 네. 세진중공업이 뭐 하는 회사냐면은 그 조선 블럭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대형사들이 도크 다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소 이런 조선사 쪽으로도 블럭 만들거나 이런 부품 만들어주는 쪽으로 뭔가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전체적으로 있으니까 조선주 내에서도 저평가된 종목은 혹시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구분이 있습니다. 섹터 내에서도 구분이 필요하다. 지금 네. 증권주 나오고 있는데 세진중공업이 나와서 하여튼 구분을 좀 하자 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